자, 모의고사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한번 보실까요? 자,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뭐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 여러 사람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낙과 차이죠. 뭐 성낙은 청약을 해온 특정인에게만 할 수 있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1번은 맞고. 자, 이번에 보시면 분양 광고 있잖아요. 아파트 분양 광고. 자,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 광고에 있어서 아파트의 외형, 재질 이런 것들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에 관한 것으로서 분양자가 이행이 가능한 것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즉 청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일반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나 아파트 분양 광고 중에서 아파트 외형, 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분양자가 이행이 가능한 것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어서 청약의 내용이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자, 3번의 성낙의 기간을 정한 청약은 성낙자가 그 기간 내에 성낙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는 효력을 잃는다. 자, 청약은 도달주의입니다. 아무 소리 없으면 청약은 도달주의.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성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성낙자가 그 기간 내에 성낙의 통지를 받지 아니한 때는 효력을 잃는다. 도달되지 아니한 때는 효력을 잃는다. 이래야 맞죠. 그 3번의 X로서 정답입니다. 자, 4번에는 조문 그대로입니다. 성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여 성낙했다. 원래 성낙은 그대로 오케이, 이게 뭐요? 성낙입니다. 잔소리가 붙으면 안 되죠. 그대로 받아줘야 성낙이 됩니다. 자, 근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성낙하면은 성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성낙은 성낙이 아니므로 원래의 청약을 거절하고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조문 그대로 맞습니다. 5번에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아니하면 성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에 표시했습니다. 뭐 이거는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표시를 했죠. 자,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성낙을 안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성낙을 하도록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안에 일을 하지 아니하면 성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에 표시했더라도 그 안에 일을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성낙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자, 41번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4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A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네요.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우선은 위 매매가 수량지정 매매인 경우에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했다. 자, 100평으로 알고 샀는데 90평이더라. 간단하게. 자, 그런 경우는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 100평으로 알고 샀는데 10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10평이 부족하다고 해서 매매 자체가 무효로 되느냐? 그건 아니죠. 매매는 여전히 유효입니다. 따라서 담보 책임상의 대금 감액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그죠? 무효를 전제로 하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나 무효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죠? 자,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한 때도, 그죠? 미달한 때도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임을 이유로 하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서 무효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계약 체결 전에 A 부동산이 이미 멸실됐다. 원시적 전부 불능이네요. 원시적 전부 불능. 자, 원시적 전부 불능은 계약 자체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갑이 멸실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을 역시 멸실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갑은 을에 대한 신뢰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이 되려 하면은 그죠? 자, 갑 쪽에서는 악의 또는 과실, 을 쪽에서는 선의 무과실이 돼야 하고 배상 내용은 이행이익을 한도로 신뢰이익을 배상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자, 갑에게는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자, 갑에게 과실이 있네요. 자, 그래서 갑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갑에게 과실이 있다. 그래서 갑의 요건은 충족이 됐네요. 근데 을이 배상을 받으려면 을은 선의무과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을 역시 알 수 있었다. 그 말은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 주의를 했다면 알 수 있었는데 주의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을 역시 멸실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 말은 을에게 과실이 있다. 그럼 을은 선의무과실이 돼야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데 을이 과실이 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서 신뢰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 맞네요, 그죠? 자, 이번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이 되려 하면은 자, 배상을 하는 사람 갑은 악의 또는 과실, 배상을 받는 사람 을은 선의무과실이 돼야 된다. 근데 갑에게는 과실 요건이 충족됐지만 을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는데 알 수 있었다 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을은 선의무과실이 아니므로 535조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한 신뢰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 맞네요. 자, 3번에 계약 체결 후 귀책 사유 없이 A 부동산이 멸실됐다. 자, 체결 후 멸실이 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입니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은 첫째는 유효이고 그 다음 자,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문제, 채무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자,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귀책 사유가 없을 수도 있고 을 쪽에는 귀책 사유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을 어느 누구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다면 갑의 채무도 소멸, 을의 채무도 소멸.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거를 채무자 갑의 위험 부담주의라 합니다. 자, 그래서 갑을 어느 누구에게도 귀책 사유 없이 A 부동산이 후발적 불능으로 멸실되었다면 위험 부담 문제로서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을은 갑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맞네요. 자, 4번에 체결 후 채권자 을의 수령 지체 이런 나오냐. 자, 채권자 을에게 귀책 사유가 있거나 을의 수령 지체 이 말이 나오면 채권자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갑의 채무는 소멸하지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존속합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맞죠. 그래서 4번이 X로서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 체결 후 이행계가 도래하기 전에 A 부동산이 강제 수용으로 갑이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을은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대상 청구라 하거든요. 대상 청구. 자, 수용이니까 갑에게도 을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그러면 갑의 채무도 소멸, 을의 채무도 소멸 이래 됩니다. 자, 그러면 양쪽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을에게 선택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매매 대금보다는 수용 보상금이 클 수가 있잖아요. 매매 대금 그죠? 그러면 을은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갑에게 보상금 내라고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대상 청구랍니다. 대상 청구. 자, 다시 한번. 자, A 부동산이 강제 수용으로 갑이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면은 자, 을은 원래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을이 대금을 지급해 버리고 그죠? 갑에게 보상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다. 이거를 뭐라고?
대상 청구라 합니다. 그러면 대상 청구의 방식은 두 가지죠. 갑이 이미 보상금을 받아버렸다면은 어른 갑에게 보상금을 반환해라. 이게 대상 청구고, 자, 아직까지 갑이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면은, 그죠? 갑의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5번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갑이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면, 이래 돼서 보상금을 받았는지 아직 안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네요. 그죠? 보상금을 받았다, 그리고 받게 되었다면,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상금을 갑이 받았다면은 어른 갑에게 보상금 내라. 이렇게 대상 청구해야 되고, 자, 아직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면은 갑의 국가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을 을이 자기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어쨌든 1번이나 저번이나 5번은 맞는 것으로 취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동시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동시행항변권. 같이 이행하자. 같이 이행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자기는 이행하지 않고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죠?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행항변권이라 합니다. 자, 기억. 선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 도래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중도금을 계속 지체하는 동안에 소유권 이전의 이행기 또는 잔금의 변제기가 도래했다. 즉 중도금을 계속 개기다가 잔금기일까지 와버리면 중도금조차도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행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그죠? 자, 연해 보세요.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지치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자, 연은 X네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매수인이 등기 서류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이걸 수령지체랍니다. 매도인이 등기 서류 제공했는데 매수인이 등기 서류를 받지 않는다. 수령지체. 그러면 수령지체에 빠진 매수인은 여전히 항변권을 가집니다. 여전히 항변권을 가진다. 즉 무슨 말이냐? 그 일방이 그죠? 처음에는 등기서류 제공하니까 매수인이 안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는 등기서류 주지 않고 잔금을 청구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령지체에 빠졌던 상대방은 여전히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이러한 수령지체에 빠진 자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은 어제 제공 한 번으로 부족하고 오늘도 계속 제공해야 됩니다. 계속 제공해야 자, 상대방 매수인의 동시행 항변권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여는 틀리네요.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도 원칙은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은 그 일방은 이행 제공을 계속해야 된다. 그런데 이행 제공 없이 다시 잔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여전히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니은은 X네요. 자,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건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다. 자, 경매가 무효이면 원상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낙찰자는 등기 말소를 해줘야 되고 배당을 받은 건저당권자는 배당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낙찰자는 말소를 누구한테 해주느냐? 그죠? 채무자에게 해줘야죠. 채무자. 전 소유자 채무자에 대해서 말소를 해줘야 되고 건저당권자가 배당금을 반환할 상대방은 낙찰자입니다. 낙찰자가 낸 돈에 대해서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낙찰자의 말소 의무는 채무자에 대해서 해야 되고 건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은 낙찰자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다르잖아요. 낙찰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말소를 해줘야 되고 건저당권자는 낙찰자에 대해서 배당금을 반환해야 되니까 그 의무 이행의 상대방이 서로 다릅니다.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자, 리얼을 보시면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그 말은 매도인 갑의 귀책 사유로 집이 불탔다. 그럼 집에 대한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뀝니다. 자, 이제는 매도인의 손해배상 채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다. 따라서 여전히 동시행 항변권은 존속한다. 이래 맞죠, 그죠? 자,
자, 기억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한번 볼까요? 자,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 1억 원이 있으므로 을의 병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네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했네요. 그죠? 매매를 했다. 근데 병이라는 사람에게 1억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급하기로 했다. 갑의 병에 대한 채무. 자, 갑이라는 사람은 병에 대해서 1억을 정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가만히 보십시오. 자, 갑이라는 사람은 토지를 을에게 넘기고, 그죠? 토지를 넘기고, 을로부터 1억을 받아서 병한테 주면 됩니다. 근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토지 줄 테니까 돈은 바로 주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갑은 요약자, 승낙을 했기 때문에 낙약자, 제3자는 1억을 받기 때문에 수익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경우에 갑과 을 사이를 보상관계라고 합니다. 보상관계. 보상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상관계라고 하지요. 그런데 갑하고 병 사이는 그죠? 대가관계를 합니다. 요거는 주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그죠? 을한테 전화를 해서 1억을 받겠습니다. 이거를 수익의 의사표시라거든요. 그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죠? 자, 1억에 대한 채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병이 을에게 1억을 청구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하자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지만 여기 하자로는 거절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매우 중요합니다. 1번 한번 읽어볼게요. 갑과 병 사이에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을은 병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갑과 병 사이의 관계, 이게 중요하죠. 갑과 병 사이의 관계는 보상관계가 아니고 대가관계입니다. 그러면 대가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그 사유로 을은 병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래 맞죠. 그 핵심은 갑과 병 사이의 관계입니다. 만약 갑과 을 사이의 관계 같으면 보상관계이기 때문에 워낙 중요해서 그것을 사유로 해서 병한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갑과 병 사이의 대가관계는 하자가 있더라도 그걸 사유로 병에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1번은 X. 자,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더라도 병이 선인 경우에는 병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이 병이라는 사람은 제3자라고 하죠. 제3자. 제3자인데 이 사람이 특수한 제3자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이더라도 이 사람은 보호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 사이에 가장매매로서 통정허위 표시가 됐단 말이야. 그럼 통정허위 표시로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죠. 그런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선의의 제3자가 되어도 보호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의 가장매매가 무효가 되어버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선의자라도 보호가 안 됩니다. 따라서 갑과 을은 가장매매 무효로서 선의의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X입니다. 자, 3번에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을이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병이란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절대 취소할 수 없고 절대 해지할 수 없고 취소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에 관여할 수도 없고 해제를 전제라는 원상회복에 관여할 수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최근에 하시 되는 게 요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도 없고 취소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에 관여할 수도 없고 해제도 할 수 없고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러면 이 네 개는 병은 절대 관여할 수 없고 오로지 갑을 사이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로지.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미 을이 5천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토지가 넘어왔어. 그 나머지 5천만 원을 지급해야 돼. 근데 잔금을 지금 지체하고 있다. 채무불이행하고 있단 말이죠. 토지는 넘겨받았고. 그러면 을이 채무불이행하면은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해제는 병이 못하니까 갑이 해제합니다. 갑이 해제하고 병은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손해배상 청구. 요것만 병이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그래서 을이 채무불이행하면은 해제는 갑이 하고 손배 청구는 병이 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해제를 해버리면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토지를 갑에게 반환하면 되잖아요. 원상회복으로 이렇게. 근데 돈 받은 사람은 갑이 아니고 병이란 말이에요. 이미 5천만 원 받았잖아요. 그럼 병은 5천만 원을 을에게 원상회복해야 된다. X. 을은 원상회복으로 병한테 5천만 원 청구를 할 수 있다. X. 그래서 원상회복 문제는 병이 관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 원상회복으로 5천만 원 반환하고 을은 갑에게 원상회복으로 5천만 원 반환 청구하고 이래야지 병한테 청구하거나 병이 반환해야 하거나 이거는 아니단 말이에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해제한 경우에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병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하라고?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원상회복 청구는 그죠? 갑과 을 사이에서 권리 의무가 발생할 뿐입니다.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정답이고. 자, 4번에 을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병은 해제할 수 있다. 병은 절대 해제할 수 없습니다. X. 자, 5번은 조문 문제네요. 자, 지금 을이 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하여 잔금에 대해서 수익 여부를 최고했으나 확답을 받지 못했다면 병이 계약의 이익을 받기를 수락한 것이 아니고 이익을 거절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거절입니다. 거절. 자, 5번은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3번밖에 없네요. 3번. 자, 45번. 해제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철회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제할 때 최고를 해야 되느냐, 최고를 안 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최고. 한 번 기회를 줘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최고. 이행의 가능성이 있다면 최고를 거쳐서 해제하고 이행의 가능성이 없다면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합니다. 그러면 이행지체는 이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고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행지체라도 최고가 필요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죠? 하나는 정기행위, 하나는 미리 거절의 의사표시, 하나는 최고 면제특약.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행지체는 최고를 해야 되는데 정기행위, 미리 거절, 면제특약이 있으면 최고가 필요 없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러면 45번에 1번에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해버렸습니다. 철회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죠? 따라서 그때는 최고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최고를 거쳐서 해제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그죠? 자, 이번에 약정해제입니다. 자, 해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해제 개념. 자, 해제는 첫째,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 계약금 해제. 이렇게. 자, 두 번째가 약정 해제죠. 약정 해제. 마지막이 계약금 해제. 이렇게 됩니다. 계약금 해제.
계약금 해제는 약정 해제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자,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 자, 아무 소리 없으면 법정 해제가 기준입니다. 법정 해제가 기준이다. 법정 해제가 기준이다. 그래서. 자, 여기 다시 봅시다. 자, 해제 개념은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 계약금 해제. 법정 해제가 기준이죠.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하는 것을 법정 해제라 합니다. 법정 해제. 그러면 약정 해제에 관해서 특징을 물었다 이 말입니다. 약정 해제. 자, 약정 해제는 최고가 필요 없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법정 해제와 달리 약정 해제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머지는 법정 해제하고 똑같습니다.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원상 회복해야 된다. 원상 회복할 때 돈에 대해서는 법정 이자를 붙여서 원상 회복해야 된다. 그건 똑같아요. 다른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최고가 필요 없다. 손배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럼 2번을 보시면 약정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이 원상 회복을 위하여 수령한 금전을 반환한 경우에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과해야 된다. 이래 맞죠? 법정 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약정 해제든 법정 해제든 그죠? 금전을 원상 회복할 때는 법정이자를 부과해야 된다. 2번이 X로 정답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를 요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해제를 하려면 아무 소리 없으면 해제는 법정 해제입니다. 법정 해제는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합니다. 이때 채무는 주된 채무를 의미한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고 종된 채무, 부수적 채무입니다. 그러면 종된 채무나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법정 해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3번은 맞네요.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된다. 자, 4번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이거를 행사의 불가분성이라 합니다. 전원이 해제를 해야 되고 전원에 대하여 해제를 해야 된다. 다만 동시에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자, 5번에 채권이 양도된 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그 채권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해제와 제3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거래를 했고 을은 병하고 거래를 했다 칩시다. 자, 이 사람이 제3자라고 봅시다. 근데 갑하고 을 사이에 요 계약이 해제됐단 말이에요. 해제. 그럼 요 계약이 해제됐을 경우에 소유권이 권리가 당연히 갑으로 복귀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미 병하고 이해관계를 맺어버렸다. 이때 병이란 제3자가 보호되느냐 이 말입니다. 보호되느냐. 해제가 됐더라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갑한테 지금 벌려줘야 되느냐, 또는 권리가 소멸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들어가는 사람은 물권적 지위를 취득한 자고 안 들어간 사람은 채권적 지위를 취득한 자다. 우선. 자, 물권적 지위를 취득한 자는 각종 등기한 사람, 소유권 등기, 전세 등기, 저당권 등기, 임차권 등기, 가등기까지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6번째는 그죠? 등기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7번째는 그죠? 물건 자체를 가압류했거나 압류한 사람. 딱 7명. 그죠? 7명은, 그죠? 해제가 되어도 제3자로서 보호된다. 이 말입니다. 자, 각종 등기, 가등기 한 자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물건 자체를 가압류했거나 압류한 사람. 이렇게.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도 다시, 자, 해제 전에 들어왔다면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후에 들어왔다면 선의자만 보호된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일단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돼야 하고, 그 다음에 해제 전에 들어왔으면 무조건 보호, 해제 후에 들어왔으면 선의의 제3자만 보호. 그러면 제3자에 들어가지 않는, 보호되지 않는 채권적 지위를 가진 사람도 역시 7명입니다. 7명. 수업 시간에 확실했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채권 양수인, 채권에 대한 압류한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순수 임차인, 그 다음에 대장에 등록만 한 자, 그 다음에 분양권을 전매한 자. 7번이 중요하다 그랬죠. 해제 대상 토지 위에 신축 건물의 매수인. 자, 해제 대상 토지 위에 신축 건물의 매수인도 제3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5번에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 계약이 해제됐다. 그 양수인 그 말은 채권 양수인이죠. 채권 양수인은 채권적 지위이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46번에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등기를 해야. 자, 법률 행위로 그러면 등기를 해야. 법률 규정이나 사실로 그러면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연습 많이 했죠. 법률 행위로 그러면 등기해야. 법률 규정이나 사실 행위로 그러면 등기할 필요 없다. 자, 기억해 보시면 해제로 인한 물권의 복귀는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그래서 기억은 말소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니은에 보시면 법률 행위엔 법정지상권의 양도. 법정지상권을 양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법정지상권을 최초로 취득할 때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미 취득된 법정지상권을 양도를 해서 지상권을 넘겨줄 때는 지상권 이전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등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의 최초의 취득은 법률 규정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취득되지만, 이미 취득된 법정지상권을, 그죠? 법률 행위에 의해서 양도를 할 때는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정답입니다. 자, 이것이 혼동도 사건이죠. 사건 사실입니다. 혼동. 자, 동일인에게 양립할 수 있는 두 개의 권리가 귀속됐을 때 필요 없는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 이거는 사실 행위로 소멸되기 때문에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필요 없네요. 자, 리얼해 버리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자, 요거는 핵심이 뭐냐면은,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입니다. 그러면 형성 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형성 판결로 취득했다가 아니고, 그죠? 소송은 했지만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돼서 조정이 됐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면은 협의 성립된 협의, 이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는 결국에는 계약으로서 법률 행위입니다. 법률 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미음의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로 취득하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서 등기가 필요 없다. 그래서 기역과 미음은 등기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이것도 등기가 필요 없고, 니은과 리얼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니은은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고, 리얼도 역시 각자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각각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등기해야 되는 것은 니은과 리얼이 되겠습니다. 니은도 법률 행위, 리얼도 협의라는 법률 행위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등기해야 된다. 자, 기역도 사실, 디귿도 사실, 미음은 형성 판결이라는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자, 불법으로 말소됐기 때문에 등기가 사라지더라도 소유권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불법으로 말소된 등기의 최종 명의는
회복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권리자로 여전히 추정됩니다. 맞네요. 1번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1번 같은 거는 좀 상식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불법으로 말소됐어. 불법으로 말소되기 잘못 말소된 거 아닙니까? 잘못 말소됐으니까 소유권은 그대로 추정됩니다. 그죠? 그죠? 회복 등기가 됐냐 안 됐냐 상관없이 회복 등기가 되기 전이라도 권리자로 추정된다. 1번은 맞습니다. 정답. 자, 이번은 무효 등기를 한 번 더 써먹을 수 있냐? 무효 등기의 유용 문제입니다. 유용. 무효 등기의 유용. 무효 등기의 유용. 우리가 이제 그 무효인 등기는 두 종류가 있죠. 표제부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갑구, 월구, 상란의 등기가 무효로 될 수 있다. 상란의 무효 등기는 등기상 이해 관계인이 없는 한 유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표제부가 무효가 되어버리면 유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은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어떤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가 있는데 그 A라는 건물이 멸실이 됐어. 그럼 사실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사실 자체가 없어지면은 사실을 기재하는 표제부 자체가 무효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표제부가 무효가 되면은 그죠? 그때는 등기부는 폐쇄 조치로 들어갑니다. 다시 그 등기를 다른 신축 건물로 써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맞네요, 그죠? 틀렸네.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즉 표제부가 무효로 됐다면은 그 표제부 무효 등기를 신축 건물로 유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은 X. 자, 3번에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격리된 경우에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에게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장이 좀 이상하네요.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격리됐다. 자, 잠시 한번 보실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3월 1일 날. 이렇게. 가등기를 했어. 자, 그런 다음에 제3자에게,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전 등기가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5월 1일 날.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을을 가등기 권리자라 하고 갑을 가등기 의무자라 하고 제3자, 현재 소유자, 양수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 권리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만약에 불법으로 등기됐다 칩시다. 불법으로. 그 말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소가 될 때 말소 청구를 누가 하느냐?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법률 관계에서 말소를 청구하는 주체는 현재 소유자입니다. 그게 99%입니다. 그럼 을은 지금 현재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가등기만 된 경우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은 본등기 하기 전에, 즉 소유권자가 되기 전에 가등기 권리자 상태에서는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은 X네요. 자, 4번에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습니다. 자, 등기 중에서 추정력이 없는 거 가등기, 사자 등기, 허무인 등기, 그죠? 그 다음에 표제부 등기, 동일 접수번호 등기, 이 5가지만 우선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등기가 되어도 유리하게 추정되지 않는 등기, 가등기, 사자 명의 등기, 허무인 명의 등기, 표제부 등기, 동일 접수번호 등기. 그래서 4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자, 우리가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 등기를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전세 등기를 먼저 해놓고, 그죠? 그 다음에 며칠 후부터 기간이 시작된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더라도 유효이다. 이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47번은 1번만 옳은 것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을 한번 볼까요? 48번. 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각하고 을은 자신의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병한테 부동산을 전매하였다. 갑을 병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간시행 등기로 이야기네. 자, 갑이 을한테 팔았다.
을은 병한테 팔았다. 그런데 그죠? 등기는 지금 여전히 하지 않고 갑 앞으로 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부동산 특별조치법상 갑을병 3자 간의 중간생략 합의는 무효이다. 자,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 중간생략 등기는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고 단속 규정입니다. 그 단속 규정에 위반했기 때문에 그 합의는 단속은 되지만 처벌은 되지만 유효이다. 이래야 맞습니다. 1번은 X. 자, 이번에 갑을병 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병명의 등기. 이미 갑에서 병으로 중간생략 등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쨌든 중간생략 등기는 이미 이루어졌다면 무조건 유효. 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이 갑에게 중간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냐, 이거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2번의 경우에는 자, 이미 지금 갑에서 병으로 이루어져 버렸을 때는 무조건 유효이다. 이래야 맞습니다. 2번도 X. 자, 세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한다. 자, 3자 합의가 있다. 3자 합의. 여기 한번 볼까요? 3자 합의. 자, 중간생략 등기는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팔았다. 을은 병한테 또 팔았다. 이런 이야기. 매매가 두 번 되었죠. 그죠? 이렇게 두 번 되었습니다. 그럼 원래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돼야 되는데 을을 생략하고 바로 등기됐다. 이거를 중간생략 등기를 합니다. 자, 중간생략은 이미 되어버렸다면 유효이고, 자, 근데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안 됐어.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기라고 중간생략 등기 청구를 할 수 있겠냐? 요거는 3자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3자 합의. 3자 합의는 어쨌든 간에 세 사람 모두의 의사가 통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느슨한 상태의 합의를 이야기합니다. 3자 합의가 있어야 된다. 자, 3자 합의와 또 비슷한 게 을의 등기 청구를 병이 양도를 받아, 즉 채권을 양도받아 가지고 청구할 수 있다. 채권 양도. 자, 채권 양도는 을과 병 사이에서 했죠. 그러면 을과 병은 채권 양도 합의를 함으로써 합의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갑의 합의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갑의 동의를 받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의 동의를 받아야지 갑에게 통지만 해가지고는 직접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을에게 등기를 해주지 말고 내 앞으로 바로 넘기라. 이렇게 직접 청구하려면 3자 합의가 있거나 채권 양도를 받고 갑의 동의를 받으면 3자 합의와 유사해짐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3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안 해도 됩니다. 안 하고,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권, 병의 을에 대한 등기청권, 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병이 을을 대위해서 갑한테 청구해서 을 앞으로 가져오고, 을 앞으로 가져오면은 병이 을한테 청구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즉, 대위 방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3자 합의가 있어서 병이 갑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더라도 갑과 을의 원래 권리 의무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리네요. 3자 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여전히 존속한다. 자, 4번에 좀 전에 했네요. 채권 양도.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를 병한테 양도하고, 즉 채권 양도하고 갑에게 통지, 갑에게 통지하면 안 된다 그랬죠. 갑의 동의 일일입니다. 갑의 동의가 있어야지 갑에게 통지만 하는 것은 3자 합의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병은 갑을 상대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4번도 X네요. 자, 5번에 3자 합의가 있더라도 갑은 을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3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잖아요.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갑이 병한테 직접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3자 합의를 전제로 갑이 병한테 등기를 해주는 거 하고 을이 대금을 지급하는 거 하고는 동시행 관계로 봅니다.
자, 을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또 인상분을 지급하거나 그 지급하는 거하고 갑이 직접 등기해 주는 거하고는 동시관계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삼자 합의를 근거로 갑에게 직접 청구가 들어왔을 때 갑이 을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은 병애로의 이전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 49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실물을 우연히 습득한 자에 대해서는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자, 점유물 반환 청구가 되려 하면은 반드시 침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가 다르죠. 침탈을 전제로 합니다. 침탈. 204조.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하는데 침탈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침탈이 되려 하면은 절도, 강도, 위법한 강제집행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사기, 공갈, 횡령, 분실은 침탈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분실 아닙니까? 분실. 유실물을 우연히 습득했다. 그 말은 분실된 물건을 우연히 습득했다. 그래서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맞네요. 자, 이번에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을 믿고 인도받아 분묘를 설치 관리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주점유로 볼 수 있다. 자주점유. 자,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매수 토지에 속하는 걸 그랬다. 쪼매 초과했다 이 말이죠. 쪼매 초과, 그죠? 만약에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가 아니고, 그죠? 대부분을 점유했다. 그럼 이거는 착각을 해도 이거는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좀에 초과된 부분을 점유할 때는 자주, 상당히 초과된 부분조차 점유할 때는 타주.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뭐 그림을 그리면 이겁니다. 이거. 자,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1억으로 샀어. 그런데 좀에 초과해서 요것도 매매 대상이라고 착오를 해가 점유했다. 이거는 자주란 말이에요. 자주.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다. 그런데 분명히 면적이 지금 100평에 1억에 샀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초과된 부분까지도 을이 점유하고 있다면 이거는 누가 봐도 자기가 산 매매 대상의 토지라고 착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상당히 초과된 이 부분까지 매수인이 점유했다면 이거는 타주이다. 그래서 좀의 초과 부분은 자주, 상당히 초과는 타주.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맞네요. 자, 3번이 중요하죠.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자주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로 전환된다. 점유자.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을은 지금 점유자입니다. 아무 소리 없으면 선의로 추정되고 자주로 추정됩니다. 근데 소송이 됐단 말이에요. 소송. 근데 이제 갑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소제기 3월 1일 그죠? 소를 제기해 을이 패소됐습니다. 점유자가 졌어요. 패소됐을 때 선의에서 악의로 자주의 타주로 바뀌느냐 이 말입니다. 패소는 8월 1일에 했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주인공 이 사람이에요.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당해서 졌다. 피고로서 졌다 이 말이죠. 피고로서 질 때는 바뀝니다. 선의에서 악의로, 자주에서 타주로 바뀝니다. 바뀌는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는 소제기 시부터, 요거는 패소 확정 시부터 바뀝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당해서 졌다. 즉, 피고로서 졌다면 선의에서 악의로,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만약에 점유자가 지가 소송을 제기해서 지가 원고로서 제기했죠.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됐다. 그때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이거는 타주가 아니고 자주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자주가 유지가 된다. 자, 피고로서 졌다. 싹 바뀝니다. 원고로서 졌다. 악의로는 바뀌지만은 타주로는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자주다.
자, 그러면 3번을 읽어보시면 점유자가 소를 제기했다가 패소했잖아요. 원고로서 패소했기 때문에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자주가 번복되어 타주로 전환되지는 않고 여전히 자주이다. 이래 맞잖아요. 3번이 그래서 X입니다. 자, 4번에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된다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 맞습니다. 198조 점유 계속의 추정. 이게 이제 왜 추정이 198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자, 이게 잠시만 한번 보시면. 자,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점유를 했다고 추정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을이 20년간 점유했습니다 했을 때 이게 계속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 최초에 점유했다, 현재도 점유했다 입증해버리면, 그죠? 20년간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이거를 점유 계속의 추정이랍니다. 198조. 자, 사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야. 자, 10년간은 갑이 점유하고, 그 다음 10년간은 을이 점유했어. 그러면 갑이 최초로 점유했다 입증, 을이 현재 점유하고 있다 입증, 그리고 갑의 점유를 을이 승계했다고 입증. 요 세 가지를 딱 입증하면은 여전히 20년간 계속된 것으로 추정.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4번은 맞네요. 그죠? 자, 5번에 점유 추정은 부동산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유 추정은 동산에만 적용되죠. 이게 토지 같으면 A라는 사람이 등기 명의자고 B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등기 추정력에 의하면 A가 소유자, 점유 추정력에 의하면 B가 소유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소유자 둘이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부동산,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 추정력이 배제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점유 추정 규정은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맞네요. 그죠? 그래서 4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한번 볼까요?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점유자와 회복자. 이때 점유자는 무단 점유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무단 점유자. 번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무단 점유자. 무단 점유자. 무단 점유자. 자, 이것도 대표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갑은 소유자로서 주인입니다. 주인. 자, 을이 지금 원래는 임차인이었거든요. 근데 임대차가 무효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무효. 또는 취소가 돼버렸어요. 취소. 그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도 돌려주지 않고 지금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 무단 점유자. 이 사람은 회복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회복자와 점유자의 관계를 합니다. 첫째는 을이 과실을 먹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멸실훼손 시 손해배상 책임. 배상 책임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을이 집에다가 비용을 지출했을 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 세 가지 문제가 검토돼야 합니다. 자, 단순하게 좀 기억하십시오. 자, 을이 과실을 먹을 수 있느냐. 선의의 을은 과실을 먹을 수 있고 악의의 을은 과실을 먹을 수 없고 돌려줘야 됩니다. 자, 배상 책임은 그죠? 집이 멸실 훼손됐을 때 배상을 해야 된다. 그때는 반드시 을의 귀책 사유로 멸실 훼손이 됐다. 자, 배상하는 범위는 그죠? 자주이면서 선의일 때는 워낙 착하기 때문에 이때는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돼요. 근데 나머지 세 가지는 모든 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가 제기한 본권의 소에서 패소했다. 자, 선의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은 소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자로 됩니다. 소제기된 때, 소급하여. 그럼 소제기된 때, 즉 소제기된 이후에는 악의로 취급되기 때문에 과실은 수취할 수 없고 반환해야 된다. 맞네요. 이번에 과실 수취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오신을 하면은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판례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핵심이 그죠?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 이게 선의자단 말이에요. 만약 포함하지 않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 이거는 선의자로서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2번은 맞네요. 자, 3번에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 자,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자주 선의가 되잖아요. 그럼 자주 선의가 되면은, 그죠? 자주이면서 선의가 되면은 현존이익만 배상하면 됩니다. 근데 기타, 자주, 악의, 타주, 선의, 타주, 악의 있다는 전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소유적 의사가 없기 때문에 타주 선의 아닙니까? 타주 선이기 때문에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맞네요. 자, 4번에 계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 자, 비용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필요비가 있고 하나는 유익비가 있습니다. 필요비. 자,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 특수 필요비가 있습니다.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하고 쌤쌤이 상계됩니다. 과실하고 통상의 필요비. 그리고 유익비는 청구하는 방식이, 그죠? 지출 금액 또는 유익비를 지출함으로써 물건의 정가액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선택은 돈 주는 자, 회복자의 선택에 의합니다. 회복자의 선택. 이렇게. 자, 그래서 가액의 정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조차 틀렸죠. 회복자의 선택 이래야 됩니다. 회복자의, 돈 주는 자가 항상, 민법에서는 돈 주는 자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돈 주는 자가 선택, 이렇게 됩니다. 자, 점유자의 선택이 아니고 회복자의 선택에 조차 지출 금액이나 정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번이 X로서 정답입니다. 자, 5번에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에 계약관계든 적부판 권한을 가졌다. 계약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계약이 살아있어. 자, 이거는 지금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는 계약이 죽었을 때, 즉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됐을 때, 그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한 조문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물론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이, 해제가 됐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제가 됐을 때는 특수 규정인 원상 회복 규정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무효나 취소가 되었을 때 점유자와 회복자 규정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런데 5번은 계약 관계든 적법한 권한을 가졌다. 그 말은 계약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무효 취소 아니고 유효이다 이 말입니다. 유효이다. 자, 이런 경우는 임대차가 살아있기 때문에 임대차 규정으로 처리하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네요. 계약 관계든 적법한 권한을 가진 경우, 즉 계약이 살아있을 때는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관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